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는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기초로 한 사회복지법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어졌고, 또 그 복지법은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을 보려면 제일 먼저 좀 다루어지는 게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1년도에 나온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1601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은 그 배경을 보면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빈민의 구제를 누가 했느냐? 그것은 주로 혈연, 가족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이런 데서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빈민 구제를 국가가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친인척 또는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상호 부조의 방식으로 서로 돕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말부터는 교회가 자선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부호 사업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축이 봉건 영주예요. 봉건 영주들이 지원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세 말기에 큰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의 힘이 약했겠죠. 가장 큰 조직들이 교회 조직과 그리고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인 봉건 영주가 크게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빈민 구제의 역할들을 일정 정도는 담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건 제도가 몰락해.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중상주의가 막 부흥하면서 자본가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봉건 제도가 점점 몰락하고 또 그 시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하니까 도시로 막 이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린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지들이죠. 부당자라든지 막 지역을 떠도는 사람들, 빈민층들이 이렇게 막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이런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연이나 지역공동체 또는 교회나 봉건 영주가 했던 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빈민을 구성한다라는 일종의 최초의 사회복지법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빈민 구제를 일종의 이제 자선에 의지했다면 국가가 빈민 구제의 책임자로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비는 그런데 이제 국가의 의무긴 하지만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는 의무의 상황이지만 대상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 받지 못했을 때, 그런 구호를 받지 못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국가가 일종의 자비를 베푸는
시혜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빈궁한 상태에 대한 원인은 이제 묻지 않을 거고요. 특히 이제 요보 아동,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장래 빈곤을 막았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빈민 구호의 책임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빈민을 구분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빈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 아동, 이렇게 세 그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러면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어딜까요? 이때 당시에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요보 아동만 대상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 없는 빈민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빈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장에 가둬서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 노예에게 거부할 때는 감옥에 투입하고,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종의 이제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 선정을 하고, 이 대상자들은 병자나 노인, 노동할 수 없는 청각장애나 장애인, 어린 나이가 있는 한부모,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빈민, 다시 얘기하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빈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구빈원에 수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시설, 아동의 시설 보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보 아동은 무료유탁을 실시했고, 8세가 넘어가면 도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제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중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 직업 교육을 받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의 직업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죠. 빈민법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빈민법의 발전을 좀 보면, 우리가 정주법부터 시작을 해요. 정주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 법의 발전 단계를 볼 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 시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이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1750, 60년대부터 18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전에 있던 것들은 약간 이제 중세 시대에서 일종의 이제 그 중세 시대를 얘기하겠죠. 1662년도이기 때문에 이 정주법은 약간 이제 중세 시대에 해당이 돼요. 이때 이제 이 정주법이 발생한 것은 그때부터 이제 중상이 발달하는 이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 좀 말기 지역이니까. 그래서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빈민들이
구월을 우리가 이제 교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또는 봉건 영주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빈민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로 노동자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주 빈민은 본래 거주지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떠났으면 강제로 송환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면서 그 길버트법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길버트법이 생겨났던 배경들은 도시의 빈곤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니까 농민들이 도시로 다 이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농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불황자나 또는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길버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법에 반대해서 나타난 건데, 이 정주법이라는 것은 그 교구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구나 또는 봉건 영주가 보호를 한다고 하잖아요. 빈민 구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이제 길버트법에서는 작업장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원외 구호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작업장 위의 지역도 구호가 가능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작업장을 개선하는 운동, 그리고 교구 단위로 했는데 교구의 연합 단위, 아주 큰 단위로 효율적인 구분 행정을 시도했다라는 거고, 이 길버트법은 오늘날 거택구호의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진료 같은 것들을 최근에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진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양로원에서 보호를, 돌봄과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돌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버트법도 거택, 집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이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스핀 햄릿법이 나와요. 스핀 햄릿법인데요.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스핀 햄릿법은 이제 그 1700년대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빈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자가 몰락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민 대책에, 그러니까 빈곤자들을 구호하는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정책들이 발생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부족한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데, 부족한 생계비를 어떻게 보조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빵이 가장 큰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빵의 가격과 연동해서 보조액을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수입과 관계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나아가요. 그래서 공공재산으로 죄송합니다.
임금이나 물가가 연동해서 사회적 보호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자에게 일종의 이제 생계비 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계비 보조를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적게 줘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임금을 더 적게 주거나 또는 착취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보존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고용주의 보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를 보조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 실패로 인해서 다시 빈민에 대한 억압 정책들이 회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신빈민법이에요. 1834년. 그러니까 이제 1834년도라는 것은 산업혁명의 막바지 단계죠. 막바지 단계. 그 시점에서 신빈민법은 이 스핀 햄랜드법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핀 햄랜드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계비 보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생계비 보조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19세기 초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노동자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일종의 불황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 문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가 이제 불안정한 사회에서 신빈민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신빈민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열동초우의 원칙이에요. 이 열동초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제 대상이 되는 빈민의 생활 수준. 이 빈민의 생활 수준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중간 소득의 4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40% 정도 미만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 지정에 이렇게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이거예요. 이거 열등초우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가 가장 낮은 급여를 받은 그 노동의 대가, 이 급여가 이 노동의 대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기반으로 해서 구제 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구제 대상은 거의 범죄자 취급돼요. 그러니까 좀 열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낙인의 개념보다 또 강한 의미의 약간의 사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보장법 제10조에 이게 이제 이 열등초유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임금을 또는 최저임금을 사회보장 제도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라고 하세요. 이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좀 원의 구제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의 구조에서는 의료 구조나 아니면 도제 교육은 인정을 하지만 작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의 구조를 찾아가서 구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작업장 제도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에서 구조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빈하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구제를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원칙을 가지고 세웠던 것이 신빈민법이에요. 다음 이제 공장법을 보면 이 공장법은 신빈민법과는 달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도제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술자에 상주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종의 기술을 전수받는 방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진전에 따라서 공장에서 아동노동이 되게 많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세 이상의 아동들은 막 이렇게 이제 도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많은 아동들이 공장에서 죽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1833년 산업혁명 끝 무렵에 공장법이 만들어졌다. 이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9세 이하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세 이하 아동은 노동을 주 48시간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18세기, 19세기 노동 착취들에 대한 아동 노동 착취들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아동들이 빈곤한 생활들을 하고 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최소한의 아동을 좀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법은 노동법의 시초가 되었다. 그리고 경제법의 사회복지법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권이 사회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회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나 빈곤의 문제를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죠. 1970년대 초반에 전태일 여사의 분신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14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전태일 여사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요구 조건이 월 2회 정도는 휴가를 달라.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일만 했던 거죠. 사실 지금처럼
주 5일 근무 그리고 이틀 쉬고 이건 택도 없었던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 4일 근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노동 환경들이 열악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로 노동법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그 노동자와 공장주 간의 그 계약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법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장주와 노동자의 자유계약이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법이, 공장법이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아동들의 도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공장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은 국가가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제정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일련의 다른 입법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규제와 간섭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진 법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죠. 베버리지 보고서. 그래서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국민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구빈정책이 일종의 20세기 초에 자유당 정부가 시행한 사회 정책의 입법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됐는데, 이게 현대적인 영국의 그 복지법이 국민보험법이에요. 이 국민보험법이라는 것은 1911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규정한 것이 국민보험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유당 정부가 시행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자유당 정부는 우파 정부예요. 우파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과 실업보험법을 통합한 국민보험법을 제정을 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때 이렇게 이제 자유당 정부가 국민보험법을 입법한 계기는 그때 당시에 1910년도 당시에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서유럽, 동유럽 쪽에서는 막 굉장히 크게 세를 불려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우파 정부가 이 사회보험법을 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막는 방파제, 다시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 것을 사회주의를 막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도입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항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이란 실업보험이라든 전국민보험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형태가 돼요. 여기에는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전쟁에 피폐해진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나왔죠.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라는 이 대명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정신적인 맥락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서구 복지의 기틀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리고 독일의 사회보험법을 보면 독일은 후발 산업 국가예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독일은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사회가 귀족 융커라는 귀족 계급과 그리고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신흥 성장 세력, 자본가, 부르주아 계급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 계급, 이 크게 큰 세 계급들이 이렇게 그 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보험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이 융커 계급, 귀족 계급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흥 성장 세력의 자본가 세력들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본가 세력을 막는 방법보다는 노동자 계급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자본가 세력과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이 융커 귀족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을 위해서 독일 사회보험법을 만들었어요. 그 융커 계급의 수장이 비스마르크였어요.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보험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순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다기보다는 자본가 계급을 대항함으로써 융커 계급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법 안에는 질병보험법,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그리고 산재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국가가 보장해 주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법의 의의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험의 원리라는 것은 뭘까요? 보험의 원리라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산업재해라든지 질병 또는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건 뭐냐면 보험의 원리라는 것은 보험은 그 수혜자가 기여를 해서 다시 재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자나 자본가가 돈을 내고 그것을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보상받는 개념, 이런 것이 이제 보험의 원리죠. 근데 그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 입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 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급여 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적 청구권으로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를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받아요.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청구를 했는데 받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그냥 반사적인 이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는 받지 못했어요. 나는 급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청구권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청구권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보험법의 의의가. 그래서 그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가 사회보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보면 복지국가가 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이 최초로 사회보험을 입법화시켰고, 그리고 이 보험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 하고 있어요. 미국의 사회보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보험법은, 미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때 1930년대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지속돼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에서 3명 중 1명이 실제.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가치관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사상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모든 빈곤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등하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국가 개입을 정당화시킨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해서 이런 대공황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케인즈주의에서 미국인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들은 전 지역사회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을 받아들여서 미국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보면 1930년도가 대공황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뒤로부터 몇 년 뒤에 사회보장법이 제정 공포됐어요. 그리고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되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민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아들였던 점에서 좀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보험으로서는 의료보험은 도입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계속 도입되지 않다가, 물론 이제 민간 보험들은 많았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2010년대가 돼서야 국가 수준의 의료보험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빨랐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다.
자, 조금만 더 보면은 미국은 전국 산업부흥법, 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국 산업부흥법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의 결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전국 산업부흥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정당화되고 또 부흥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 통제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사회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38년에 전국 노동관계법으로 이렇게 대처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와그너법이라고 하는데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최고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여기 심의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시 수고 많으셨습니다.